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동토론회에서 사회와 자장을 맡아 진행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여성과학자위원회 위원장 유명희입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통해 여성들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고 경제활동 유입을 확대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국가 R&D 분야에서의 남녀 격차의 지속, 산업계 낮은 여성 인재 비율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총,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등 4개 단체는 여성 과기 인재들의 성장 토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과 고용의 질적 제고 방안 등 여성 과기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오늘 공동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 차기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주최기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 제목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차기 정부에 묻다입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 전국으로 차기 정부 구성하겠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은 물론 파퓰리즘에 입각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특히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과학기술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욱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주관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년 2022년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이공계 진학과 경제활동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출산은 물론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책임 등으로 경력 단절 등 남녀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여성 인력들이 충분히 활약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성장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학장을 좀 했었는데 매해 2월에 과수석 졸업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축하도 합니다. 졸업자 중에 7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하는 여성 우리 제자들이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제도의 정착, 여성 R&D 인력 활용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강조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적 가치가 발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여성 연구원 수는 주요 국가들 중에 최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성들을 위한 육아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대학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육아시설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 이런 여성 정책이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는 풀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회 등의 기관이 모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여성 R&D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여성과학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스템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저 막연한 논의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논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민명희 박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동 주최하는 정의선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이우일 과총 회장님, 임효숙 대한여성과학기술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제 발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구 원장님 개회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희선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희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공동 토론회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차격정부에 묻다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온라인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공동 토론회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한림원이 되겠습니다. 한림원의 한민구 원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토론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과총회 이우일 회장님 감사 말씀드리고 대한과학기술인회의 임효숙 회장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있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저희 여성과총회 전임 회장이신 유명희 회장님이십니다. 현재 한림원의 여성위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하시고 또 이런 토론회가 직접 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애를 써주셔서 유명희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한 분의 중요한 분은 바로 저희 여성과총회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카이스트의 김소영 교수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그 여성과학기술인의 어떤 정책이든지 모두 다가 우리 김소영 교수님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으로 오늘 이런 공동 또 토론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김소영 교수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토론을 같이 해주실 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늘 계십니다. 차기 회장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요. 그 대한의 차기 회장님이신 주성진 회장님, 또 우리 여성과총회 차기 회장님이신 오명숙 교수님, 두 분의 차기 회장님들이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장경의 동화의 그 대표님도 또 오늘 함께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과총회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송하중 소장님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서울대학교의 이성주 교수님, 그다음에 또 이정재 의원님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아주 중요하신 분은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지만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토론회의 결과가 차기 정부의 여성 과기인의 정책을 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한국여성과총은 늘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성 과기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발전돼서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선 회장님 개회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한 온라인 공동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의 뜻을 모아주신 한민구 원장님, 정희선 회장님, 임효숙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 입학 가능 자원도
줄어들고 있고요. 2028년까지 학사 이상 과학기술 인력이 한 10,000명 정도 그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대에서는 남녀가 한 80% 정도로 비슷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남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30대가 넘어가면 성별 격차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 인력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과학기술인이 활동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특히 20대 젊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새롭게 참신한 발상을 수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연구 분야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들께서 경력 단절 요인을 해소하여 경력 유지와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해안 그리고 해법들이 여성 과학기술인을 통한 과학 강국과 선진 인류 국가로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과총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발제와 토론회의 전문가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일이 제가 성함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의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토론회에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 특히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회장님 개회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효숙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임효숙 회장님께서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임효숙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재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1993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단체로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본회는 설립 이후 과학기술 분야 내 여성 인력 활용이 매우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7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여성과학기술 인력 현황 과제를 지원받아 수행하여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접수됐고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력 단절, 일 가정 양립, 재직 및 보직자 비율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현장에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효율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차기 정부에 잘 전달되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더 나은 연구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부,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효숙 회장님, 개회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개회 행사는 마치고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김소영입니다. 오늘 차기 정부에 바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관해서 한 25분 정도 발표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20대 대선에 참여하는 그 미래의 지도자들이 저희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얻고 그리고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20살을 넘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꺼낸 이유는 2002년 12월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부터 1차 기본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기 정부가 말하자면은 법률 제정한 이후로 이제 20년째를 맞게 되는데요. 2022년이 여성과학인 법률 제정 20년이고 20주년이고 2024년이 되면 이제 5차 기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까지 보내왔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각각의 기본 계획을 보시면 정말 많은 정책 과제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매번 끝날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평가를 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그 예전 이제 김명자 회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 연구를 통해 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여학생 멘토링 등 많은 그런 활동이 있었고 대한여성과학인회처럼 이제 첫 번째 그 여성과학이 단체가 창립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대충 보면 한 3세대 정도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3세대가 이제 2010년 후반 정도인데 현재 이제 4차 여성과학인 계획이 진행 중이고 많은 사업들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도록 사실 생각보다 그 여성과학인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 그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예산정책처에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 과기정통부의 성인지 대상이라고 분류가 된 그 사업들 중에서 직접 목적 사업,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들은 2개로 총 213억이고 이것은 전체 예산의 한 6.2%, 그러니까 전체 그 성인지 대상으로 잡힌 사업들 중에서 6.2%에 불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기술이 뭐 과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부처가 하는 것이고 여성과학기술인 사업도 과기정통부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자부와 중소벤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는 이 산업현장 여성 R&D 참여 확산 기반 구축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을 많이 이제 들어본 분들이 많고 실제 참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여전히 여기 그 성인지 대상 세부 사업 중에 직접 목적 사업은 1개이고 그 예산으로 봐도 6.5%. 그리고 중소벤처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커졌는데 지난 정부 이제 그 2017년 소위 장미 대선이라고 해서 그때 여러 공약 중에 모든 대선 후보가 똑같이 내세운 게 중소기업청을 이제 확대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중소벤처부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된 것 중에서 여전히 직접 목적 사업이 하나고 예산 그 비율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의 어떤 그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지난 2017년에 이제 여성과총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같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여성과학인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캠프에 전달도 했었는데 그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성과학인들의 절실한 문제를 전달할 것인가 좀 정리해 본 것이라 제가 오늘의 그 토론회는 무슨 여성과학인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뭐 문제점을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 앞으로의 5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 그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고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5가지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은 뭐 현재도 이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체 인력이라든지 그 일가정 양립 현황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인식 전환을 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4, 5년 지난 지금 어떤가 하면 그 우리의 법적 의무제도는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이나 아니면 민간 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그리고 공공연구개발기관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를 어기면은 벌금도 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 의무제도는 거의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율적인 운영제도 권고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자들은 사실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 육아를 했을 때 돌아와 가지고 빨리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어떤 규정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출산 육아 휴직자나 복직자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니죠. 복직자니까 남성도 될 수 있는데 뭐 남성 육아 휴직 갔다 오고 그럴 수 있는데 이때 그 별도의 규정, 예를 들면 공백 기간 동안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상당히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게 그래도 공공연구기관 한 절반 정도 이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아직 20%가 안 되는 그런 비율을 알 수 있고요. 뭐 오늘도 아마 토론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R&D 대체 인력 사업은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고민이 있는 사업인데 다른 분야와 달리 대체 인력 사업은 좀 답이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분야처럼 그냥 인력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기 분야 여성 R&D 인력 활용을 질적으로 제고하자.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이렇게 R&D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했던 게 뭐냐면 여성 과학자들이 이제 신진으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이제 중견 리더로 가는 그런 그 소위 성장 사다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시한 게 이제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해서 이 이제 부러진 허리를 이렇게 세우자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연구재단의 기초연구 사업의 중견 연구자 같은 경우는 선정 목표제를 20% 해가지고 그 이상을 이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율 회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그 한민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연구원 수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R&D 투자 대비해서 적은 편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시하다시피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위인데 여성 연구원 수가 주요국에서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중견 연구자 사업의 그 선정 목표제가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기 기초연구본부랑 국제연구본부에 있는 연구비 규모,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자들이 여성 남성으로 나눠봤을 때 1인당 어느 정도 받는 걸 보면은 여성이 기초연구는 72% 남성의 그리고 국책연구는 40%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실험실에서 약간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블하게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육아할 경우 이제 출산 육아 시에는 예컨대 이런 식의 이제 여성 친화적인 어떤 그 연구 환경이 이제 마련되는 게 중요해서 여성 과정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임산부를 위한 특히 이제 여성 그 연구원 안전 실험실에서 그런 이슈를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성과기단체의 새로운 역할 정립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지난 한 4, 5년, 크게 보면 10년 사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걸 딱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단순히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고 또 실제로 젠더 서밋 같은 경우에 요즘 그 글로벌 문제를 할 수 있는 이제 SDG
UN SDG에 어떻게 이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기여하고 또 과학기술의 젠더 혁신을 어떻게 여기에 이제 좀 더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그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고경력 여성 과학인들 전문가 모집 이거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여러 단체에서도 사실 고경력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 단체들에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노력을 해왔고 또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젠더 혁신인데요. 이게 이제 3차 때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연구개발의 젠더 혁신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정립해 보자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어떤 젠더 혁신 그 요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3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스탠포드대의 론다 슈빙어 교수의 그런 방법론을 벤치마킹해서 이 젠더 혁신 연구를 한 이후로 젠더 혁신 연구센터가 개소를 했고 그리고 올해 이것이 이제 재단법인으로 지위를 바꿔서 새로 시작을 했고 그것보다 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기본법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과학기술인 빌리지 설립 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요청 사항이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학생이랑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금 현직에 있는 여성과학인 그리고 은퇴에 가까운 또 은퇴를 한 고경력 여성과학인들이 사실 이렇게 소위 이제 영어로 밍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비대면 그 회의도 많고 또 움직이면서 일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서울에 왔을 때 만약 이런 공간이 있으면 뭐 전국에 있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와서 이렇게 잠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상력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현재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여전한 이제 희망사항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간단히 그 차기 정부의 여성과학인 정책의 어떤 지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세 가지 방향이 이거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까지 어떤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혜적인 어떤 정책 사업 마인드를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이 이미 이 여성 그리고 또 여성과학인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그리고 혁신의 거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핵심 요소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실증적인 데이터로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기술 분야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사회에 여성이 더 있는 기업이 훨씬 더 그 생산성이 좋다 뭐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전히 이제 소수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성이 소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탈이 안 되도록 또 경력이 단절이 안 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수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생애 주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경력을 단절을 안 시킬까가 아니라 경력을 성장하게끔 해서 굉장히 이거를 소위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물리학과를 졸업한 모두가 물리학자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과학기술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저는 그걸 순혈주의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물리학과 나오면 꼭 물리학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학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른 분야에 가서 기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력 다변화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양적 확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조금 더 이제 양적으로 좀 어느 정도 확장된 사업들은 지금은 정말 면밀하게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그 단순히 수혜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만족도 항상 높고 그래가지고 성과도 높게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그냥 단순한 산출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정말 임팩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의도한 그것이 과연 달성되었는가 이거를 굉장히 그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거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 이게 예산이든 법이든 제도든 뭔가 이런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공과 민간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말을 펼 때 국가라는 건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또 민간에서 공공으로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면 그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잘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옆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가지고 온 거는 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이제 재단 법인인데요. 이제 거기에 재단인데요. 여기에서 그 최근에 이제 W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생애 주기적 성장 플랫폼에서 이제 윗셋이죠. 윗셋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렇게 생애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분절적으로 정책들이 이렇게 진행됐던 거를 조금 통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나 또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정책을 하는 그 인력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입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망 못 가게 저희 리텐션이라 그러는데 열심히 여기서 이제 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이제 어드밴스먼트 이 세 가지 단계인데 이게 우리의 어떤 교육이랑 경력 단계랑 굉장히 이렇게 매칭이 돼서 초중고 대학원생 신진도 이제 취업 미취업 중견 중간 그리고 리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몇 가지 이게 전부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이따가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몇 가지 좀 더 추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몇몇 분야인 것이고 공학 분야는 특히나 여전히 여학생 비율 특히나 고학력이 좀 적은 것이고 그리고 여성 박사과정생의 특히나 공학 분야는 미래 유망기술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일수록 여성이 적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여성과학인은 여전히 유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 한 20년 유입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서도 이런 신기술 신산업 분야는 굉장히 여학생이 희소해가지고 뭐 프랑스의 과학기술 직업장 이 예시를 이제 다른 분에게 하나 이제 그 예시를 얻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하이텍 분야에 여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전히 유입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일가정 양립 역시 굉장히 지금도 문제인데 그 저희가 이제 육아기 연구자를 위해 가지고 다양하게 특히나 이제 공공 쪽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그 제도 고민이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이런 규정이 있지만서도 그 연구 개발 쪽의 조직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인 경우는 조금 완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이나 뭐 150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전체 같이 쓰는 것보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육아기 연구자들이 R&D의 그 과제가 연장은 사실 되고 있는데 지금 연장만 하면 의미가 없는 게 그럼 연장을 해서 연구비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연장한다고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체 인력이 이 과기계에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왜냐하면 대체 인력이 이제 단순히 학력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곧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식의 대체 인력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확인해서 대체 인력에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질적으로 매칭이 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작년에도 이 이슈 가지고서 여성과정에서 포럼을 했었는데 그 비정규직 여성 연구자도 어마어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비정규직 연구원 하면 정말 별의별 이름으로 뭐 산학협력 중점 교수 산중 교수, 연구 교수 등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비정규직이 특히나 여성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여성 과학자 실태를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은 고용의 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 출산휴가 이런 문제랑도 관련이 되고
이게 정규직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제도가 있어도 육아휴직을 못 쓴다든지 이런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대학이랑 공공기관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분야이고 여기에 이제 여성 R&D 인력이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좀 과격한 제안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산업 쪽 산기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은 사업을 하시고서 지금은 이런 가점 부여라든지 여성 쿼터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관련되는데 이제 그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나 디지털화가 많이 되는데 여성 비중이 많은 사업도 디지털화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여성 R&D나 아니면 인력이나 그리고 관련 그 재교육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6대 분야를 그래가지고 디지털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에 그 여성 R&D 인력의 재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경력 여성과학인 활용이 그 예전에 정말 여성이 적었을 때는 정말 이건 소수의 여성 엘리트 과학자들의 문제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민간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랑 공공이랑 다르게 50세만 돼도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 은퇴하는 산업기술 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시장 수요랑 매칭이 되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제2의 경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 통계 역시 이제 고도화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20년이 흐르도록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아웃컴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냥 단순 수혜자 집계가 아니라 진짜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엄밀히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팬데믹 번아웃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여성 과학자들이 그리고 여성 연구자들 그리고 여성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년 후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대선 때 어떤 거를 요구를 했고 현재가 어떤지 리뷰를 한 것처럼 이제 5년 후가 이제 2026년이 될 텐데 그때 되면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상하기 싫은 그런 게 있는데 인구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서울 인구가 거의 반인데 이 서울이 정말 이제 인구이 아니라 전체 우리는 서울 공화국인데 그때 진짜 감소가 시작된다 하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명목비 GDP 기준으로 탑 10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후로는 모른다. 이게 IMF의 올해 예측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드디어 우리가 초고령 사회는 20% 넘는 게 65세 이상이 20% 넘는 게 초고령 사회인데 26년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이제까지 뭐 3.9%, 1.9%인데 26년부터는 1%가 아닌 0.4%까지 내려간다는데 이 한국 사회의 이 근본적인 저성장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으로 여성과학인 정책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도와주자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성장 혁신 정책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5년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패널들은 토론을 위해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그동안 토론 패널들에 대한 소개를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소개드린 6분의 토론자분들과 그리고 주제 발표자 김소영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여성 과기인 정책에 대해서 과거 정부의 노력 그리고 17대 대선 당시에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들 그리고 지금의 그 정책들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의 바라는 여성 과기인 정책의 지향과 제안 등을 다루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여성 과기인 정책 지향성에 대해서는 여성 과기인들을 소수 보호 대상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다양성 관점에서 우리가 다양성 관점에서 보다 큰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리키 파이프라인을 메꾼다는 정도의 이 소극 정책에서 경력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그런 적극 정책으로 전환을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과기인의 양적 확대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겸비해서 궁극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실화도 동시에 겸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정 토론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차기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차기 회장입니다. 주성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빠짐없이 준비된 발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너무나 공감하는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음을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제안하신 부분에서 NGO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활동을 통해서 생각된 몇 가지 내용을 덧붙일까 합니다. 먼저 성장 사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단계별, 계층별 촘촘한 관리를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과 같이 채용 비율에 따라서 재직 비율을 관리하고 다시 그에 따라서 보직 비율을 관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보직 비율을 관리한다는 게 다시 채용 비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각각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율이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모양만 갖춘 비율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정출연이나 제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대학 임용 양성 평등위 데이터 등을 통해서 볼 때에도요. 발언권이 약한 선임 여성, 행정직 여성 또는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숫자 맞추기식의 그 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인력이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람이 없어서 못 시킨다는 말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고요. 초급, 중급 간부를 폭넓게 잘 키워놔야 최고위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이를 위해서 그 기관 특성, 예를 들면 학교는 개별 연구를 하실 테고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협업 연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 경력 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을 해서 그 임원급 보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초급, 중급 보직도 관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황에 대해서 꼼꼼한 자료 조사를 하고 단계별, 계층별 관리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리더십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이게 그 교육을 통해서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급 간부는 중급 간부를, 중급 간부는 다시 고급 간부를 쳐다보면서 체득하도록 하는 그런 롤 모델의 관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실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적 확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이미 포진해 있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 민간 부분에 있는 여성들을 끌어내는 일은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출연연 정부기관 외에도 민간 부분에 매우 많은 여성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죠. 그러나 이 기업에 있는 그 여성들의 환경이 공공 부분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대한여성과학기술 회원들만 보더라도요. 민간 산업체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회원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 모르는 분야, 물론 민간 영역에 그런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수립하는 정책들이 민간 영역에 잘 전파되고 있는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같은 여성 과기인 단체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민간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들 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 영역과 이 출연연 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전파하고 현황을 파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분과 여성 과기인 단체가 역할을 좀 나누어서 민간 영역의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KWSE는 국제 여성 과기인 단체에서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앞서 김소영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30여 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이네스죠. 이네스의 회장국 활동을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에서는 그 APNN의 창설 초기부터 참여국들의 롤 모델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현재는 국제협력 정책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있고 유네스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술 협력에 있어서도 잠깐 김 박사님 발표에도 보였었는데 그 4년 간격으로 비엔을 추진하고 있죠. 국제학술대회.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29개국 48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또 코로나라는 사태로 저희가 또 새로 시작한 게 이제 웨비나인데 20년에는 11회를 진행을 했고 21년 금년에는 26회. 이 사실은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을 케어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차세대를 키우는데 좀 더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선배들이 장을 펼쳐줘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여성들이 차세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국가와 인류 사회를 향한 기술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도록 해주고 과학외교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영역과 이와 같은 단체가 중심되는 영역을 식별을 해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체감을 하고 있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을 볼 때에도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높아졌고 중요해졌습니다. 그중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여성 과학인들의 활동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 이제는 우리의 바램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세계적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도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국내의 연구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 결과가 인류 사회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죠. 이와 같이 과학기술인들이 국가와 인류 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다양한 채널들이 저희가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 회장님 감사합니다. 성장 사다리 강화 정책, 그다음에 정책의 내실화 등에 대해서 세부적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발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명숙입니다. 저는 여성과총을 대표해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과학기술 정책의 대상 확대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세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의 역할 정립, 김소영 교수님께서 쓰신 Now and Then을 가지고, Then and Now를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대상의 확대입니다. 김소영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상이 사실 민간에게는 크게 이제 보급되지 않은 주로 국공립대학과 연구소 인력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제1차부터 4차까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계획입니다. 실제로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하고 국공립연구소는 29,000명, 근데 여기에는 17,000명의 비정규직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민간을 살펴보면 학사급 이상의 산업기술 인력은 10만 5천 명으로 약 3.5배에 달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인 정책이 이 산업체에 있는 여성들을 포함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확대가 돼야 됨을 이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관 대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은 국공립대학과 연구소의 소위 환경 개선에 많은 정책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그래서 김소연 교수님 강조하신 대로 저희가 쌓은 많은 성과가 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또 민간이 쌓은 많은 성과가 이 정책과 프로그램이 저희 민간에서 공공으로 또 확대되고 확산이 돼서 저희 성공사례를 공유하면서 좀 더 모든 여성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차 기본계획부터 경력 단절 여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습니다. 경력 단절은 대부분 민간에서 일어납니다. 경력 복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력 단절 예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력 단절 예방의 핵심이 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포용적 워크 컨디션이랄까요? 아니면 일 환경을 개선해서 모든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두를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기본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양성 프로그램의 내실화입니다. 인력 누수보다는 성장 사다리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에서는 특히 양성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공계 커리어에 대한 애착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위 커리어에 진입을 하도록 양성을 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원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탄탄한 수학과학 기초를 갖고 또 이공계 대학 전공으로 진입하는 것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을 살펴봐서 검색을 하시면 와이즈 프로그램이나 혹은 Women in Engineering 프로그램을 다루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여학생 유지율 제고를 위한 지원, 이탈리아, 소위 리키 파이프라인이 대학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공계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지원 그룹을 형성해서 서로를 지지하게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 지원도 물론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은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소위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그 정의를 들여다보면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존중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나누도록 독려하고, 또 여학생과 같은 소수 그룹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교육 환경,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한 많은 연구도 수행하라 하고 있고, 이 연구 성과는 교수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쓴 중고등학생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나와서 이공계로 여학생들을 유치하는데 대학생들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와이즈나 위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도 프로그램은 다 시도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와이즈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서 이대에서 거점센터가 있었고요. 12개 지역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공학 분야도 2006년에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 프로그램이 5개 학교에서 시작이 되면서 외국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환경 개선도 시도를 했고 여학생을 위한 교육의 평가도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도 했고요. 4W 사업 통합 이후 위사업 같은 경우 위와 와이즈가 통합이 되면서 12개 학교에서 수행이 돼서 약간 확대가 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공학 분야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후에는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 중심이 이런 공학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혹은 내적인 성장 사다리 지원보다는 인턴십, 취업, 산업 협력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돼서 대학에서 운영되는 이 인력 양성 사원과 별로 차별화가 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여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이 성장 사다리 측면에서 이 커리어에
전공에 대한 열망, 또 이공계 분야에서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갖는 여학생들을 양성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와이즈나 위 같은 센터가 개설이 돼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좀 강조를 한다면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여성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센터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과학기술인 단체의 역할을 정립하자라는 겁니다. 저희는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전환이라는 용어도 익숙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경쟁적으로 공정한 전환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더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사회도 이 변화를 통해서 양성평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저희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도 함께 성장하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역할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현장의 소리도 반영을 했고 사회적 공공적 역할도 수행한 것을 이러한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리더십 제고를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도 선도하는 이런 단체가 돼야 되겠고 이를 통해서 저희 여성과청의 내년도의 비전으로도 잡았지만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다양성 증진과 포용적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저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 단체들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또 사회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성 곽인 정책 대상에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산업계를 좀 포함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민간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 곽인을 복귀하는 정책도 좋지만 그 전에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곽인 양성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안도 제안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곽인 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해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송화중 과총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90년대 초반에 봤던 책 중에 가이 벤베니스트라고 하는 이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21세기의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였는데 거기에서 한 가족의 케이스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아침에 전 가족이 부모, 자녀가 한꺼번에 다들 집 근처에 있는 펌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회사에 갑니다. 가서 부모는 각자 자기가 속한 회사에 연결망을 통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애들은 그 건물 내에 있는 그 시스템 내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점심때는 같이 만나서 점심도 먹고 활동도 같이 합니다.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옵니다. 이게 2050년의 세상을 묘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이 각각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CEO들은 여자입니다. 그런저런 점에서 여자를 꼭 CEO라고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사적으로는 정말로 대단한 변혁의 시대입니다. 이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젠더에 관한 역할의 새로운 인식, 새로운 데피니션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죠. 자, 오늘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일이 벌어졌죠.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비율이 지금부터 30년 혹은 한 40년 전만 가봐도 정말 단다리 숫자를 넘어가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서영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은 지금 2020년 현재 여성 과학기술인의 비율이 약 20% 됐다고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아직 그야말로 단순 산수로 따져보면 절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장애가 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따져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장애를 인지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정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 페이지로 가지고 온 성공한 정책 사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저런 식의 well designed policy,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은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서 나온 1996년도의 정책입니다. 95년도에 작업이 돼서 96년부터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그런 정책인데, 정책의 내용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합격률을 높이는 장치를 만들자. 합격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매년 목표치를 정하고 그 비율에 못 미치면은 그것만큼을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플한 이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의 서술입니다. 96년에 10%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 3%씩 올려서 목표 년도인 2000년에는 20%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훌륭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간 제가 이 정책학을 저는 가르치고 연구하던 사람 입장에서 이것만큼 잘 만들어졌고 잘 시행됐던 정책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예로 듭니다. 저 정책의 성공에는 아주 단순한 장치가 작동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20%를 목표로 했다면은 100명 중에서 여성이 18명이 만일 합격을 했고 남자가 그럼 82명이 합격을 했겠죠. 20% 못 미칩니다. 그러면 합격한 남자 82명은 그대로 놔두고 부족한 2명만큼을 보충하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102명이 합격을 하겠죠. 2명만큼 더 합격한 공무원은 국가가 감당하겠다. 이런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 그런 점에서 뭐 차별이란다든지 역차별이란다든지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자기들 기본적인 기준으로 합격할 사람은 합격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만큼을 보충하는 장치인데, 그렇게 해서 합격되는 사람들이 뭐 직군 직렬별로 해가지고 이제 배당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고학력화 되던 여성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취직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여기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학생들이 전부 다 덤벼들어서 공무원 하겠다고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고시의 얘기입니다. 퍼센트가. 근데 그 이후로 저 제도가 2000년 이후에 한시적으로 끝나기로 했던 것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 제도를 유지를 해왔고, 사실은 내년까지 또 한시적으로 제도가 유지되다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 해서 한 성이 30%를 하게 되면은 그걸 보충하는 장치를 같은 논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서 이게 이제 사실 원래는 여러분 밑에 써져 있는 EE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라고 하는 Affirmative Action, 요것에 기본적으로 패턴을 같이 하는데, 미국의 이 EEO는 위헌 시비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는 위헌 시비가 없게, 그리고 특정 성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대로 용기를 갖고 이건 사회가 우리를 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한 5, 6년 동안에 이게 이제 넓혀져서 7급, 9급 공무원에도 이게 됐는데, 7급, 9급 공무원은 상당수가 혜택을 받습니다만은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의 덕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이 20% 정도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 2000년대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가 20%였던 것하고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비슷한 숫자네요. 앞으로 약 2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가이 벤베니스트가 얘기했던 것 같이 CEO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 사실은 바로 오늘 아침 어저께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40살 된 이가 굉장히 유수한 회사에 CEO로 취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뉴스를 보였을 겁니다. 세상은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디테일이고 아주 치밀하게 잘 생각해서 만든 정책에서 이 사회 변화에 큰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의 양과 질을 넓히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가용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그들의 활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사회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의 총량을 늘리고 수준을 높이면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건 틀림없고 우리 품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어떤 형태로 잘 인커리지하고 그쪽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사인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을 제시할 때 이들이 거기에 자기 경력을 이걸 전력투구로 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등등의 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정책 담당자와 여성들의 요구, 기대 이것이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그걸 예를 들으시면서 well designed policy가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 여성 과학인 정책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행정학 하시거나 정책학 하시는 분의 도움을 좀 얻어서 저희가 좀 더 정교하고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할 때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걸 보충을 했다는 것이 그 역차별의 그런 문제를 제거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것이 목표 달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 의견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이성주입니다. 저는 앞에서 김소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모두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중에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성과학기술 인력에 인해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 과학인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쪽 좌측에 보시면 영국의 웹사이트이고요. 가운데가 미국 NSF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운데 보시면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과기 분야 여성 인력의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런 통계치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분석,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왜 과기 분야에서 여성 인력이 활동을 그만두느냐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을 했던 결과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여성 과학인의 숫자가 좀 적고 활동하는 여성 과학인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다 보니 여성 과학인들의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좀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오랜 기간에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확보되거나 또 정책의 목표를 저희가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수집 방법이 설계가 되었을 때 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여성 연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 석박사를 받은 혹은 학사를 받은 여성 과학인력인들의 고민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학위를 받고 나면 보통 그 시기와 맞물려서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일제로 어디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사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학사를 받고 나서 다시 그 일정 기간 일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출산이나 육아와 맞물려서 좀 일을 하시 전입제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동안 이분들이 좀 시간제로 연구를 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가 좀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물론 그 지금도 포닥을 위한 연구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여성 과학인들이 연구를 지속을 하면서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트를 보시면 이 사이트가 영국의 서섹스 대학의 스프루라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소의 패컬티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패컬티 리스트의 제일 위쪽을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들이 모두 여성 연구자분들이시고요. 어소시에이트 패컬티나 리서치 펠로우,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라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대학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서 시간제로 혹은 원한다면 전입제로 연구를 하고 있으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을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 포함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결국에는 테뉴어 트랙으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시간제로 일하시다가 또 연구 경력을 쌓아서 전입제로 다른 곳에 직업을 구하시기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도 뭔가 개인별로 이런 연구 과제를 받아서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에서 좀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든지 키우리 사업 같이 좀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통해서 대학 연구소가 이런 여성 인력들이 좀 지속해서 연구를 손에 놓지 않고 이제 전입제는 아니지만 내가 아이를 키운 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할애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네이버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81년생이신 여성이신 최수연 대표님이 선임이 됐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국가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단순 통계 데이터 분석 이상 뭐 시계열 분석이나 아니면 목표 달성 분석 등을 해서 통계 사업을 좀 고도화하자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여성 연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정재 키스텝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님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김소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자리가 우리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의 여성과학기술의 정책은 다소 우리의 인식상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도 현재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어떤 우리의 변화 시기에 여성과학기술 육성 활용 정책이 왜 중요한가는 발제 자료에서도 이미 알고 그러니까 많이 밝혔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전환이 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김소영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차기 정부에서 지향점을 그 소수보호보다는 일단 좀 다양성, 그 다음에 내실화, 성장 사다리라는 좀 키워드를 좀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내실화를 좀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보시면은 김소영 교수님께서 여성 공학 박사 어떤 규모를 좀 제고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분포들을 좀 그러니까 계열별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독 공학 부분이 확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유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이 되어 왔습니다. 없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내셔널 기하자는 입장에서 일단 유입에서는 인식 제고와 문화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직감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유입 동기부여가 확대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조금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례는 우리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그 공학 할리먼에서는 공학 분야의 그 인력 좀 부족 이런 해소하기 위해서 인턴십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을 위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스웨덴의 공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턴십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인턴십 그 지원 대상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십을 제공을 합니다. 그 인턴십은 주로 이제 공학 기술이 바탕으로 된 산업체고요. 근데 이런 인턴십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기업체에서 여성을 선호한다는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턴십을 마친 여학생들이 공대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여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공학 분야에서 뭔가 공학 기술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접근해서 저게 나하고 맞을까라는 인식이 좀 그런 공부도 하기 없지만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경험치를 쌓다 보니까 일이 재미있네, 그런 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라는 경험치를 쌓으니까 나에 대한 내가 이쪽으로 진학해서 학업을 좀 해야겠다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고요.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뭐 인턴십에 갖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남여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일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실전 지원가 지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대래 후보군들이 있을 때 여성을 선호하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앞에 그 토론자께서도 몇 가지 사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김소연 교수님께서도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우리가 이걸 하면서 시도를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실화를 좀 기하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입시 정책상 이러한 유입을 스웨덴처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한 가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직감적인 경험치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고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도 유입이 됨과 동시에 전체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장 부분입니다. 발제자료에서 이제 신기술과 신산업 쪽으로 해서의 어떤 여성들을 좀 육성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육성도 육성이지만은 저는 조금 더 아까 성장 사다리라는 부분과 현재 경력 단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실제 조금 현재 그 노동 시장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조금 더 이러한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장 사다리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어떤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신직무와 신산업화의 어떤 취업에 연계되는 그런 사다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새 이제 신산업 쪽에 사실 이제 이렇게 인력이 많이 수요되는 어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의 어떤 CEO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런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새 핫한 분야의 어떤 기술 인력들이, 특히 뭐 공학 인력이나 과학 기술 인력들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CEO가 한 그 경험치를 얘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딱 맞는 그 사람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대안책으로
사실 좀 아무래도 과학기술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공학 쪽의 일인데도 이학을 했던 사람들을 한번 채용을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의외로 과학기술도 소양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약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사실은 원래 바랬던 사람만큼의 거의 육박하는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더라 이거죠. 이게 앞으로의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맥락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한 전망을 계속하면서 그 미래 직업이 이제 유망한 그리고 증가할 거라고 하는 직업들의 속성들을 보면 다 스템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기반 소양들을 깔고 있는 직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일정 부분 다른 분야로 약간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우리가 성장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여성과학기술 인력 활용 실태 조사라고 해서 위셋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계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경우는 여성이 44% 정도, 남성은 28% 정도가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공학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이 했고 여성이 한 22% 되고요. 남성이 12%, 한 2배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공학 쪽이 비정규직이 적고요. 근데 자연 쪽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으면은 이 부분들이 비정규직이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경렬이 단절되고 경렬이 끊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성장 사다리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구축되고 있지가 않는데요. 이러한 부분, 이런 대상층을 좀 대상으로 해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정책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한다면은 여성 성장 사다리 그런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대체 인력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쪽을 낼 때 실질적으로 인력을 좀 대체하는 인력들을 갖다 인건비를 지원해서 편하게 유아휴직도 가고 실질적으로 인력의 어떤 공백도 좀 메꾸자는 실질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좀 더 지금까지 뭐 계속 조금씩 확대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실제 이거를 수혜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 그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그 기간도 그 휴직 기간하고 연동이 되고 뭐 그래서 사실 자기의 경력 개발에 상당히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좀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관과 그런 대체자의 어떤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경력 개발까지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이런 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지금은 한 사람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또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만 놓는데 그렇지 않고 기관 단위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우리의 휴직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인력에 상응하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그 사람들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꼭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내부의 인력을 이용해서 대체 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 내부에서 공백이 되는 부분들을 이런 대체 인력자로 뽑는 그런 다양한 유연성과 예측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변경된다면은 이런 대체 인력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조금 더 기대 수준으로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김소영 교수님 발제한 내용에서 조금 더 이런 정책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추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학기술 정책이 소수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러니까 건실하게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좀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포럼이 그러한 어떤 계기의 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수의 여성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는 인식 전환. 그래서
소수에서 다양하라는 패러다임 전환 없으면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도 상당히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 포럼의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히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여성 곽인 정책이 소수의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 변화고, 특히 이제 공학 분야에 그 유입이 적은데 그것도 역시 인식 제고와 문화 조성이 돼야지만이 그 충분한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비정규직이 많은 신산업 분야의 진입 경로 다양화 확대는 굉장히 또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대체 인력 사업 중요한데 문제점 많고 한데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으로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님께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동아사이언스의 장경입니다. 지금까지 뭐 발제해 주신 분이나 토론해 주신 분들이 과학기술의 현업에 계시고 또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조금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미디어에서 보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대중은 무엇을 믿는다 하는데 혹시 무엇을 믿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기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지향성을 크게 다양성과 성장 사다리 내실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공감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이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에서 매우 공감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좋은 아이디어와 토론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 정책의 제안들이 말로써 표현되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도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를 때 행동을 믿게 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중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저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왼쪽은 올해 8월에 열린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의 연사들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역시 20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는 올해 그 미디어 오늘에서 굉장히 그 연사들의 연사들을 초빙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연사들 36명 중에 17명이 한 47%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하고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쉽지 않을 거다, 반을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 전문 영역에서 여성들이 이미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7년 전에는 한 여성이 14%였는데 7년 후에 한 거의 50%, 47%니까 이게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성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토론회를 하던 여러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는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험실이 레벨 1, 2 하듯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염두에 두고 이게 우리가 구성원의 비례에 맞춰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캠페인처럼 과학기술 단체가 우리가 내년부터는 행사를 할 때
목표제처럼 30%를 하든 40%를 하든 해서 캠페인처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한번 노력을 해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 사다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파이프라인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롤모델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하는 우리들은 꼭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의 내가 성장하는 다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대상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옆에 동료들과 같이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제 굉장히 여성 과기단체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셨지만 다음 패러다임으로 갈 때는 이젠 네트워크보다는 커뮤니티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사스나 마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성 과기인 단체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서비스로서의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실화 관련해서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피드백보다는 피드포워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실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이미지로 나타나야 되고 사실은 그것이 대중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미디어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로라가 아름답다고 그거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과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현장에 가서 이것을 직접 보는 것은 더더욱 다른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볼 때마다 그 현장의 감동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대중들의 눈에 드러난다면 아마 미래의 여성 과학기술인이 될 사람들도 내가 정말 저 일을 하고 싶구나라고 해서 공감해서 많은 부분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특히 성장 사다리 내실화에 대해서 컨셉 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recognize 될까?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체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토론자분들께 뭐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가적 의견을 제가 좀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약간 좀 스케줄 그러니까 좀 이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이제 좀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질문이 여성 과기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려하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이 여성 정책들에 있어서 역차별 문제는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질문,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송화중 교수님이 과천정책연구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택이라고 단어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물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사회 전반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가고 수준 향상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의 정책,
혜택이라고 본다면 혜택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걸 무식하게 하면은 그러면 탈이 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2000년대 초반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여성들의 비율이 40%에서 50%를 쳤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정말 성공한 것이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의 근원이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서 나왔습니다. 96년에 시행됐습니다. 같은 해죠. 같이 인구가 엄청 줄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 하나는 이쪽 정책을 했고 하나는 또 정부 다른 부처에서 다른 걸 했는데 준칙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등 몇 가지 요건만 갖췄는가를 확인이 되면은 대학을 설립하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이게 약 20여 년 작동이 되면서 대학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인구는 줄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그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코브라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근데 점점 코브라를 잡아오는 숫자가 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더라는 것이죠. 이건 정책의 의도는 선했지만은 코브라를 키우다 보니까 물려주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거꾸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그 디테일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27만 몇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의 수가 20만이 맥스로 해서 20만이 약간 넘어갈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거의 50만 가까이 되는 숫자에서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월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그중에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한 인커리지하는 그런 정책, 이것은 절대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치를 만든다면은 출산, 육아 이런 것을 보완하는 장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이 김소연 교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 과기인 빌리지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인 같은 것 등등이 자 그렇게 해서 여성 과기인들을 이렇게 사회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넛지라고 하는 단어,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리차드 달러가 얘기했던 옆구리 쿡 찌르기입니다. 이런 사인이 몇 개가 계속 쌓이면 사람들이 그때는 아 이게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간다라고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사회과학자실에서 좀 큰 개념으로 이 문제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좀 올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는 쭉 얘기가 나왔던 경력 단절, 남녀 격차, 낮은 여성 인재 비율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 이거 맞습니까? 예. 과학기술 분야에서 뭐 특별히 앞세우고 있는 현실적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정재 박사님, 예, 혹시 의견 부탁합니다. 네. 그 앞서 토론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공학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여성이 일단은 학생들은 작고요. 이거의 문제는 이제 아마도 출산 육아로 있어서 어떤 경력 단절이 아마도 기본적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경력 단절의 문제는 이제 경력 단절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해소만은 안 된다. 예방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는 이제 예방을 넘어서 경력 이음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리터너 사업이 2011년도 해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아까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대체 인력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유세에서 그 W 브릿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이제 정책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어떤 문제 인식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의 정책은 기본적인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근데 그럼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양화, 그다음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실화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우리가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모니터링하고 안 가고 있다면 무엇이 원인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 우리가 여성과학실인 정책 그러면은 이건 여성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필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와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과학실인 정책 자체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방을 모색을 하되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상의 문제라면은 그 운영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이런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약간의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의 투입도 발제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에서도 상당히 번지르하게 많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투입되는 거는 굉장히 작다는 그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투입, 그러니까 예산 투입 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제고를 해야 되겠고, 그거에 더불어서 실질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이 조금 많아서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하고 대답을 조금 간결히 다음 부분부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경력 단절에 관한 건데요. 현재 정부 정책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여성 경력 단절 대책인데 인건비 지원 사업 기간이 1 내지 3년인데 어떻게 국가가 고용 관리해서 좀 더 이걸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명숙 회장님, 예. 네, 여기 화면에 여성 인재라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뜬금없는 질문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성 인재는 경력을 복귀한 여성 인재들입니다. 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체의 경우는 1년의 지원은 짧지만 2, 3년은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연구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학의 연구 과제로 이제 경력 복귀를 한 경우는 당연히 과제에는 좀 치명적입니다. 성과를 낼 때쯤 되면 지원이 단절이 되고 또 다른 사업이나 과제를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안는 것도 뭐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국가 예산이 이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과 경력 복귀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경력 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2, 3년 훈련이 된 인력은 다른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력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다시 훈련을 하는 이런 게 경력 복귀 프로그램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문제 올려주시죠. 역시 그 경력 단절 관련된 문제인데요. 출산,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채용 및 연구 업무 중단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인데 여기에 동시에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온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서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성진 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현장을 좀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정재 박사님께서도 좋은 그 토론 시간에 제안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체 인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그 수급한다는 게 사실상 현 제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만 같아도 전문 인력을 대체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행정 지원 인력으로 업무 지원을 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또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는 그 육아휴직을 뭐 한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인력을 수급하는 좀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대체 인력을 위한 그 풀을 만들자, DB를 구축해서 활용하자, 이런 논의를 사실 많이 되어 왔습니다. 구직이나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 DB를 국가가 관리를 해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 전문 인력을 이렇게 대체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정비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이분들의 그 경력 단절, 뭐 경력을 쌓아서 다시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구 업무 중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출산 육아기의 그 단축근무 이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여기에 그 남성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기관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그 업무 중단에 관한 것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돌봄에 대한 거,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의 지원해주는 정도,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직장 어린이집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 현재 그 김소영 교수님 발제에도 나왔지만, 현재는 직장이 300인 이상, 여성이 300인 이상일 경우 이제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진짜 발제하신 것처럼 낮춰서 100명, 200명 이렇게 좀 낮춰서 그런 시설을 갖게 법적 장치를 갖추고, 또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보육 시설이 있어요. 신성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해서 그런 체제를 좀 단지 어떤 클러스터라든지 단지 내에서 갖추게 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건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관에서 뭐 금전적 지원이라도 해줘서 커버하게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좀 법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기관이 의무감을 갖고 시행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직장 어린이집은 100명 아니라 뭐 좀 더 낮춰서라도 좀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연구 기술직 관련한 질문인데요. 연구 기술직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김소영 교수님, 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이 수능이었는데 예상했던 문제가 나온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에 저희가 여성 과기인 상장 사다리 할 때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뭐 바이오 쪽 하면은 사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막 포닥을 3번 해야지 테뉴어 트랙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박사를 받으면은 교수가 된다라는 이런 거는 정말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박사 과정생들이 이제 이런 연구기술직으로도 사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학사나 석사 정도밖에 그런 그 생각을 안 하지만, 근데 사실 실험실 전문 인력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재작년엔가 그 과학기술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있다면, 대학이든 연구원이든 민간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연구 환경 개선을 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겠다. 이게 90%가 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실험실 전문 인력 트랙이라는 걸 하나의 직업군으로 만들어서, 이게 꼭 대학 교수만이 PI하고 그런 게 아니, PI나 PM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기술직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그런 제도로 이렇게 자리 잡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 시설 장비 그런 게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이 엄청난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윈윈이 되는 그런 것이고, 여성들은 특히나 이런 직군에 더 이렇게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제 생각에도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공계 진학 관련인데요. 이공계가 대세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과 이공계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여성의 이과, 여기서 특별히 이과라고 했는데 이공계를 다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장경애 대표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꾸준히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한 번에 뭐 일회적인 행사나 뭐 이벤트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 얘기할 때는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 롤모델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을 그 이공계에서 재밌게, 신나게, 멋있게 하고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한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늘상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에서 여성과학자들이 강연을 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저희가 시간이 이제는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질문으로서 여성과학인 정책 관련인데요. 뭐 지금까지 하여튼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나라 다른 나라들과 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성주 교수님 정책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여성이 이제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던 실정입니다. 반면에 외국은 좀 가족 중심의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업무에 참여하는 형태도 시간제 근무라든지 유연 근무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가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런 국가에서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인종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항상 뭐 학회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백인의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문화나 이런 사회가 바뀌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그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서서히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문화 인식의 전환 그런 것이고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는 유연 근무제 같은 것들이 좀 더 일부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되는 것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김소영 교수님께 뭐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더 너무너무 지금 토론을 잘해 주셔가지고 뭐 보완할 만한 그런 건 없고요. 요즘 대통령 선거철인데 사실 우리 여기 와 있는 모든 이제 여성과학기술인이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대통령 후보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저는 이런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좀 이제는 아니다. 그죠. 애도 보고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낙엽도 이렇게 보고 이런 살만한 그런 살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아까 이정재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과학기술 정책이 결국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이런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쁜 와중에 또 우리 정희선 회장님 아까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일정을 하시다가 중간에 다시 이제 실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 4시 58분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주제 발표에 기반이 되는 차세대 리포트를 비롯해서 토론회 영상은 전체 영상은 한림원과 여성과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주위에 많은 홍보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차기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개최된 공동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